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 탈환 전략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최측근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항마로는 원희룡 전 장관 지목한 데 이어서 정청래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조국 흑서 저자죠 김경률 회계사를 내세웠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서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과 펜, 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에 망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서울에서 놀랄 만한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한 한 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인 마포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도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변질된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라며 김경률과 정청래 누가 진짜냐고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 비대위원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에 침묵하는 참여연대를 탈퇴한 뒤 민주당을 비판해왔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에 이어 김 비대위원의 마포울 출마까지 깜짝 발표되자 현 당협위원장 측에선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구 없이 10년의 세월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관리했는 데에서 젊은 사람은 저렇게 정치할지 모르지만 한 위원장은 공관위가 정한 규정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보름간 전국을 돌며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김경률을 내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마포를 향했습니다. 정청래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의 최측근이고 민주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와 마포을에서 대결을 벌이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김경률 회계사와 어깨동무를 하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으로 참가는 하지만 직접 나설 생각은 많지 않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설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지금 최측근을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1호 원희룡, 2호는 바로 이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 마포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라고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률에게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야, 저때 많은 사람들이 참가자들조차 깜짝 놀랐답니다. 여기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러자 김경률 비대위원, 삼국지의 관우가 했던 말로 화답했습니다. 어제 인천 계양에서 그리고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야, 술잔 식기 전에 돌아오겠답니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경률 의원은 회계사 출신입니다.
1998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참여연대에 합류를 했는데요.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을 해왔습니다. 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지자 여기에 침묵하는 참여연대를 탈퇴한 뒤 좌파 진영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 비판에 앞장선 전향 인사인데요. 또 지난해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그러면서 지난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 2년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조국 흑서 저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정말 벼르고 별렀겠죠? 밀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민주당과 관련된 그냥 정치적 비판과 비난과 관련된 이야기만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발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증인 가만히 계세요. 증인 잠깐 계세요. 증인하고 싶은 말 나오러 하러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발언을 요청한 것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떤 저의 발언을 했습니까? 위원장님 그 발언을 요청했을 따름입니다. 진짜 말고 이제 노려보니까 청문회 방해하러 온 거야. 이거 뭐야? 화내고 의원한테 화내고 이제 노려봐요? 아니 화내지 말라면서요. 자, 정숙하세요. 지금 본인 모습은 어떠세요? 저 팔짱 푸세요. 증인. 이거 푸시라고.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 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 국회의원들 위세에 눌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아니 왜 뭐 국회의원이 왜 증인한테 왜 고압적인데 왜 고자세인데 그러면서 당당하게 맞섰던 저 장면도 눈길을 뜹니다. 자, 그런데 저 청문회가 그 당시에 상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였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른바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 그 부분 굉장히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저 장면도 당시에 상당히 조금 그 눈길을 끌었던 장면입니다.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사람은 이 후보자와 관련된 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뭐 한동훈 장관 후보자랑 뭐 인적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참여연대에 몸담고 있다가 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탈퇴를 하고 돌아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정권에 대한 그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해오던 그런 인물로서 채택이 된 거였거든요. 보통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면은 의원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물어본다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저렇게 팔짱 끼는 게 왜 안 되냐? 왜 화를 내냐? 그러면 당신의 화내는 모습 어떠냐? 이렇게 정말 밀리지 않고 맞받아칠 정도로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뭐 이른바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뭐 눈치 볼 이유 없죠. 김경률 회계사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정청래라는 그 민주당의 마포의 3선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 정청래와 김경률이 맞붙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마포에 오래 살았거든요. 마포에 근데 마포 가업에는 노웅래, 마포 올해는 정청래, 절대 강자입니다. 절대 강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이 마포 올해 그 정청래 의원은 그동안 처음에 그 국회에 진출하고 나서 그다음에 강용석 의원에게 한번 졌어요. 근데 그다음에 다시 또 복귀했습니다. 그 재선이 되죠.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에게 또 자리를 한번 물려줘요. 같은 민주당에. 그렇죠. 그럼 다시 복귀를 해요. 그래서 3선이 되는 그래서 절대 강자라고 표현이 되고 특히 마포구청장도 정청래 의원의 지역 보좌관 출신이 마포구청장을 할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이 영향력이 크죠. 지역구가 탄탄해요. 탄탄합니다.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장도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은 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마포구청장이 바뀌었어요.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해볼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 계속 그 3번을 정청래 의원과 맞붙어서 진 사람이 현재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김성동 전 의원인데 비례대표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격차가 너무 크게 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때 53대 36.
예. 3번 다 거의 저 정도로 썼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저 지도부에서는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허. 전격적으로 김경률 회계사를 투입을 했는데 지금 김성동 전 의원도 일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또 지켜봐야 되는데 저기서 지금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왜 이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마치 전략공천하듯이 하느냐 했는데 제가 그 발언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마포는 어렵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다. 김경률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김경률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오호. 그러니까 이것은 김경률 확정된 게 아니라는 뜻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정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으니까는 두 사람의 경선을 거치겠죠. 예. 자, 그래서 마포을 지역구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 마포가 마포대교만 건너면 바로 또 여의도에게요. 서강대교 건너면.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 있고 늘 가까워요. 늘 지역민들과 뭐 맥주도 마시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늘 이렇게 소통하고 몸으로 부대끼고 이런 지역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일단 뭐 지금 사실 이 마포을에서 두 사람의 대결 자체가 뭐 단순하게 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차원을 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마포을의 가장 큰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상암동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보다 더 이 상실 지금 이 선거판을 가를 변수는 저는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허. 지금 개항을이 아마 이 지금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붙으면 빅매치가 성사되는 가장 핫한 곳이긴 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마포울도 상당히 뜨거운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 지금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셨지만 조국 흑서로 대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김경률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민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지켜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상징성이 있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민주당의 그 좀 위선과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아마 공격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고 특히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도 민주당이 지금 상당한 입법권을 가지면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박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단독 입법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공격들에 아마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을 뒤집은 부분.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을 공약을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자신에게 체포영장이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하게 공격을 하겠죠. 그 이에 반면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격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정청래 의원의 입장에서는 방어의 논리는 아무래도 검찰공화국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지금 이 5억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김경률 회계사가 어제 모 방송에 출연해서 이 디올백 부분은 내가 어떻게 실드 치겠느냐, 대통령과 부부가 지금 좀 납작 엎드려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들도 사실 이번 선거에 그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참여연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비대위원이지만 오롯이 다 비대위원으로서 국민의힘 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일정 부분 뭐 책임질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된다,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한쪽은 김건희 저격수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입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김경률에게 기회를 준다.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풀어가라는 의미죠. 이 부분은 민감한 문제를 풀어가라는 의미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발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풀어가야 되는데 다만 이걸 어떻게 푸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명품백을 같이 동선에 놓고 공격을 해요. 예. 근데 이거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임기 중이지만은 임기 시작하는 직후잖아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결혼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걸 가지고 지금 그 해결책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감찰관을 국회에 요청을 한다거나 이것은 그 전에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지고. 예. 지금 그 현재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역할이나 활동을 통제를 하고 또 잘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제2부속실을 두고 감시를 하는 특별감찰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명품백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뭐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것은 선거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개로 다뤄야 된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왜 한동훈은 김경률을 뭐 선택이라고는 뭐 추천을 했을까? 비대위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최근에 모든 과정을 봤을 때 김경률 회계사의 평소의 언행을 봤을 때 저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할 만한 성격은 아닙니다. 한동훈 쪽에서 김경률에게 제안을 했거나 길을 안내해 주는 거겠죠. 그런데 왜 정청래 지역인가? 정청래 의원의 이 발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한동훈 장관이 마포를 선택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오려면 한동훈이 와라. 한동훈 장관도 온다고 오늘 만에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제가 무슨 안동역입니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습니다.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오려면 한동훈이 와라 이거지. 그리고 누구도 얘기하던데 마포을은 험지가 아니라 사지일 겁니다. 자, 쭉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마포을이 험지가 아니라 사지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만큼 관심을 높게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곳이 이번엔 관전 포인트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넘버원이 있는 계양을에 그 오디룡 전 장관이 갖고 사실상 그 정청래 최고위원은 넘버2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임 최고위원이에요. 예. 가장 득표를 많이 했죠. 그리고 권한 대행 역할도 과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넘버1, 넘버2 지역이 가장 핫한 이번 플레이스가 될 텐데 특히 이 계양을보다는 계양을은 그전에 뭐 이재명 대표가 한번 이긴 지역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이 쭉 해왔고 그래서 거기도 뭐 관심이 되지만은 마포는 영향을 미칩니다. 마포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인근의 서대문까지.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국민의힘이 약세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 저기에 관심은 초점이 될 텐데 공교롭게 두 사람은 같은 운동권 출신입니다. 어허. 운동권 출신인데 이 선거 전략을 아마 정청래 그 의원은 저기서 3선을 하고 5번을 출마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 지역 현안을 가지고 지역 현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거에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고 또 정권 심판론을 하겠지만 아마 김경률 회계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회계사를 내세우면서 밝힌 이유들이 있잖아요. 저 운동권 특권 폐지, 586 폐지 이런 것으로 같이 이제 맞불을 놓는 그런 선거전이 펼쳐지겠죠. 예.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3번이나 물론 나왔다 떨어졌지만 당협위원장을 쭉 해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방법 없이 10년의 세월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관리했는 데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젊은 사람은 저렇게 정치할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예.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 역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마포에 있었던 김성동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지지는 포기하는 게 좀 불공정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공정해 보이는 정치. 상대가 정말로 경쟁을 하는 관계라면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기는 경선도 공천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균형점을 찾은 겁니다. 우리 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어차피 안 되라고 하는 곳에서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드리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이제 김성동 그 당협위원장의 사무총장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자, 사무국장이 반발을 하자 3번 떨어졌잖아요. 예. 어차피
질 곳이라면 이것도 균형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기는 공천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장 큰 정치적 시험대가 저는 공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이 지금 공천에 대한 자세, 이 지금 이 대처가 상당히 지금 공천을 바라보고 있는 당내의 여러 후보자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이 소위 말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여러 가지 공천 룰은 도대체 뭐야? 이거 지금 믿어도 돼? 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 앞서 말씀하시기를 뭐 어제 그 김경률 회계사를 공천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뭐 그렇게 지금 업법상으로는 수사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국민의힘 김경률과 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냐 이런 식으로 맞대결하듯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당내의 지금 많은 지금 후보자들한테 미치는 불안 심리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요. 사실은 지금 김승동 지금 당위위원장도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 가서 이 원희룡 장관을 띄웠잖아요. 거기에 또 윤영선 또 당위위원장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두 번, 세 번씩 소위 말하는 험지에서 진짜 묵묵히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진짜 뛰었던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산을 지키던 9번 소나무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사실 지금 당장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예우 정도는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김경률 회계사를 만약에 여기에다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김성동 위원장한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의 세심함이 저는 상당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피습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죠. 어제 그 당무 복귀 전에 그 국회에 들어가는 첫 일성도 전해드렸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이 말이 아니 굳이 왜 저런 말까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으로 안 되니 펜으로도 안 되니 이거 방송에서는 안 쓰는 말이니까 흉기로 죽이려 한다.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 법으로도 안 되고 흉기로도 펜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번만 쓰죠. 칼이라뇨. 근데 이게 애초에 원고에도 없었던 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피습 이후에 15일 만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발언을 했는데요. 발언 막바지에 한 말이었습니다. 이 법 펜으로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 이 발언. 사실은 원고에 없던 멘트인데 이 대표가 현장에서 준비한 즉석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9분 동안의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할애했는데요. 또 이번 총선을 두고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피습 사건을 정치 대결 구도의 산물로 빗대면서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원래 원고 초안에는 당내 통합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비중이 많았는데 이 대표가 현장에서 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원래 원고에 있던 화합 관련 메시지 대부분이 시간 관계상 빠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말이요. 다시 한번 다시 전해드리면 법으로 안 되니까 펜으로 안 되니까 흉기로. 근데 이 맥락을 보면 맥락상 주체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마지막에는 흉기까지. 지금 그런 맥락이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전쟁 같은 정치, 정오의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예, 쳐요. 내가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복귀한 첫 마디가 정오를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불러일으키고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배우론 업무론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누구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냐? 이 법 이야기는 이제 뭐 검찰의 수사 이거를 이야기하고 패는 언론을 이야기할 텐데 법 같은 경우는 검찰은 뭐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법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 많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뭐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본인을 해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범국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국가가 윤석열 정부니까 윤석열 정부 배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펜은 사실상 뭐 일부에서는 언론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 그러니까 야당 쪽으로 편향돼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도 모든 언론이 그럼 자기를 다 해치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는 누군가를 내세워서 물리적으로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가 똑같으면은 이 배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민주당이 처음에 이 비습 사건이 났을 때 홍준표 원내대표가 그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다 돌렸어요. 정치적 해석하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은 상황 변화도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다른 파생된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닥터 헬기 특혜 의혹, 부산대 병원 패싱 이런 것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을 좀 물타기 하기 위한 그렇죠. 오히려 조직적으로 민주당에서 이것을 업무론 배우론을 키우는 것이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정오의 정치를 종식시키겠다고 했는데 자제시키기는커녕 본인이 더 앞장서서 이것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예. 자, 보름 만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망상 아닙니까?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닙니까? 그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의 피의자는 잡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누가 시켰든가 조직적으로 공모했든가 이런 배후가 드러났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드러난 게 없죠. 사실 이제 경찰의 공식 수사 발표로도 단독 범행이고 다른 공모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뭐 이 정도만 지금 뭐 이제 뭐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라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김모 씨가 잡히고 난 이후에 이른바 변명문을 갖다가 대신 공개하기로 했던 이제 그 사람이 뭐 어떤 살인 미수 어떤 방조 이런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 정도인데 이 사람조차도 같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 이것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물론 이제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음모론들이 난무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경찰이 숙소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경찰의 공식 수사 발표를 뗄 만한 반박할 만한 그런 반대의 사실이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정도면 망상 아니냐라고 이렇게 맞받아친 거죠. 자, 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뭐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여기는 배우가 있다. 이거 뭐 들여다봐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당사자가 본인이 첫 일성으로 저렇게 얘기하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을 텐데. 글쎄요. 저도 뭐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속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지금 자신을 그러니까 죽이기 위한 그러니까 권력의 전방위적인 이재명주의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부각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 지지층도 결집시키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실체가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제 또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논리도 아마 좀 이렇게 보강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배옥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함으로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갔다는 전원 논란 이러한 것도 좀 이렇게 불식시켜 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주체가 마치 한 통속처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연루된 행위로 인해서 이번에 습격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권력과 소위 말하는 언론이 유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번 사건 범죄자와 결합됐다? 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금 아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지층들은 뭐 어떻게 할까요? 범인 배우 색출하라.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모론이 계속적으로 난무하게 되고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대에 대한 혐오, 분노, 더 나아가서는 상대를 악마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비습 사건과 같은 비슷한 정치 테러가 계속적으로 양진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정오 정치의 종식이란 말, 그건 또다시 정치적 시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이야기로서 이번 총선에서는 얻을 표는커녕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에 대한 뭐 동정 여론을 이 발언 하나로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에이 저건 아니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 발언 그래픽으로 나눴는데요. 이게 이른바 애드립이거든요. 원고에 있던 말이 아니라 그냥 즉석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한 주체를 놓고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죄송합니다. 찔러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이게 주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저는 법으로도 죽지 않고 펜으로도 죽지 않고 칼로도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까지만 했어도 어땠을까? 아마 원고를 누군가 준비를 했으면은 이 자신을 객체화시킨 대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걸 상대를 주체화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드립에서 말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이재명 대표가 혹시 괜히 저렇게 얘기했나? 라고 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거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모든 사법 리스크가 조작됐다는 의미를 그것을 풍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 말실수라고 그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많은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온갖 국리를 다 해봤다. 그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국면을 그러니까 단순한 이 비습 사건 국면뿐이 아니고 그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에서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또 뭐 심지어 뭐 국민의힘에서 뭐 프레임을 설치하는 거지만 검사대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두고 그 생각이 나온 것이 결국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를 이 올가미를 세워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나는 그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것을 어떻게 국민에게 표현을 할까 천마디로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했던 말이다. 예, 고민했다가 결국은 저렇게 했는데 너무 과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역풍이 불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후회는 하는지 몰라도 저거는 더 단순한 순간의 말실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된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주변의 경호가 강화됐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기자들도 옆에 못 가게 할 정도였답니다. 화면 보시죠. 민주당은 좀 더 강화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들께도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대표가 보행 중에는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들이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백브리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중단하려고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흉기 피습 이후에 이제 15일 만에 복귀한 이 대표가 민주당에 복귀하면서 오전에 최고위원회가 이뤄진 국회 기자들과 또 문답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통상 최고위원회가 끝나면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예. 이날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평소대로 이제 질문할 대표 기자 2명이 이제 질의응답을 준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권혁기 당대표 비서실 정무기획실장이 기자들에게 이 대표 경호가 강화돼서 오늘 백브리핑은 안 되고 총선 때까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총선 때까지 안 한다? 네, 또 기자들이 예전처럼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울 거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경호 강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 기자들을 뭔가 잠재적인 범죄자를 취급하고 어허. 피습을 빌미로 취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왔고요. 또 미디어 오늘에서도 이런 출입 기자들의 반발 인터뷰가 보도되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백브리핑을 총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번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부 양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출입 기자라고는 두 가지로 굉장히 지금 불쾌한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자들을 갖다가 마치 뭐 유튜버라든지 뭐 이렇게 뭐 때로 모여드는 군중처럼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백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여러 기자들이 한꺼번에 달라붙는 게 아니거든요. 기자단도 원래부터 나름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자가 한꺼번에 달라붙지 않게 순서를 정해서 2명 정도만 이렇게 카메라 마이크 든 기자들이 이렇게 옆에서 취재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전상의 이유로 신분과 어떤 그런 게 확실히 소속이 검증된 기자들을 멀리한다? 이 부분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조금 불쾌한 지점이 이게 이제 백브리핑 안 한다고 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기사가 났잖아요. 기사가 나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없다. 네. 이게 그러면은 앞서서 그 얘기 듣고 보도한 기자들은 이건 뭐 권혁기 실장 얘기는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 실장의 실명을 달아서 보도한 기자들은 이거 뭐 가짜 뉴스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처음 뉴스를 한번 방침을 띄워보고 반발이 있으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행태가 기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불쾌한 행태인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불쾌함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예. 참고로 그 습격범은요 기자인 척 접근한 게 아니라 지지자인 척 파란색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자, 논란이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첫 그 복귀니까 이게 이제 최고위가 생중계되거든요. 생중계된다는 건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국민들이 그 순간에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습격범 피의자의 얼굴, 이름 다 생중계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사람 김입니다. 얼굴. 수없이 많은 얼굴이 있어요. 이게 김이란 사람이 매경 독자 의견란에 올린 내용이에요. 참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사람인지 나는 확인 못해요. 이거는 국힘당 당원일 때부터 온갖 글들을 썼어요.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 고뇌하는 윤석열 추종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데요. 왜 경찰이 공개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만천하의 세상에 제보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이 했을까요? 검찰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 윗선이 누가 있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막 검색을 해봤더니 윤석열 지지자네 그러면서 이름하고 얼굴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길 바란다. 윤석열 추종자 같다. 생중계되는 데서. 딱 단정을 거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발언이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흉악 범죄자긴 하지만은 법에 따른 정식의 공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상정보위원회를 열어서 공개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원래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자리에서 실명을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뉴욕타임스도 보도했잖아. 이거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일단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사람인지 나도 확인 못해.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그 어떤 글과 같이 이게 게시를 하면서 이게 그 사람이 쓴 건지 나는 확인 못하지만 아무튼 이게 지금 윤석열 지지자다. 이건 본인도 팩트 체크를 안 하고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윤석열 지지자가 벌인 테러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떤 증오와 대립을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뭐 이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금 습격범의 신상은 저는 사실은 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진작에 해왔습니다. 뭐 사실 뭐 아까 뉴욕타임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1월 3일 날 뉴욕타임스 보면서 제가 또 봤거든요. 근데 이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이야기를 왜 가면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사안의 심중성 심각한 또 파장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좀 지나쳤다, 많이 지나쳤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비공개로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런 식으로 공개적인 장치 속에서 논의가 돼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공당에서는 그 절차를 저는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앞서 말씀하셨지만 특정 신문에 났던 어떤 그 사람 동명이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글을 갖고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단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정말 좀 심각한 사안일 수 있다는 것이 들고요. 특히 이런 식의 어법을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배우설을 계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상대의 진영에 대한 악마 작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소위 말하는 이 극한적인 대결 정치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주당한테도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에 그 이야기하신 분이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아무래도 하니까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선명성, 더 나아가서는 이 지금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까지 저는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케네디 암살범 오스카 와일드였죠. 김구 암살범 안두희 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특정한 정치적 세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뭐 또 존경을 받거나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암살하면 나중에 뭐 음모론까지 제기됩니다만 그 사람들도 암살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뭐 한번 툭 나선다 그러면 너도 당해봐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돼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사설을 끊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오히려 더 부추기고 또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그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재인 이 피의자가 그리고 이 동일인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 언론사 들어가서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이거를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이름이 그 피해자의 이름이 상당히 그렇게 드문 이름이 아니에요. 동명이인도 많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라고 거의 뭐 다 가정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종자다. 이것 가지고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있다고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추종자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또 민주당에서 뭐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이야기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뭐 개입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은 이 상대 진영에서도 상당히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정오의 정치 사슬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붙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어제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공정한 공천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천이요. 여기도 공천 갈등 심각합니다. 특히 현역 의원,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현역 의원의 이른바 뭐 자객 공천 비슷한 지금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 성비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뭐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뭐 대법원 확정 판결 형사에서 무죄 났다. 근데 이걸 박용진 의원은 민사를 들여다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가 커집니다. 바로 박용진 의원이 했던
성비위와 관련한 이 발언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총선을 찐명 대전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그리고 강의원 특보의 성 문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그리고 그 현근택 부원장의 이번에 성희롱 사건, 이렇게 성비위 의혹의 3인방, 이 트로이카가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국민들에게 거꾸로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냐 물어보거든요.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자, 박용진 의원이 지금 언급한 3명 가운데 강의원 특보 그리고 현근택 부원장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정봉주 전 의원은 반응이 다릅니다. 불출마요? 그런 거 없습니다. 1심, 2심 대법에서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형사재판에서 판결문이 나옵니다. 저는 법적 대응을 할 거예요. 왜 불출마를 하죠? 저는 법적 대응을 할 거고 이게 상대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는요. 좀 그 형벌이 셉니다. 저하고 깨끗하게 경쟁하면 되는데 저를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박용진 의원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과거 성추문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왜 불출마하냐면서 총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히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형사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을 뛰어넘으면 안 되는데 박 의원은 형사 판결문을 안 본 것 같다면서 성비위 사실에 대해 클리어한 사람을 왜 거기 갖다 끼우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박용진 의원을 겨냥해서 저는 법적 대응을 할 거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형벌이 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등이요, 두 사람만의 경쟁이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요, 박용진 의원을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의 성비위 트로이카 발언은 허위사실 공포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발언에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두 번째 줄. 한동훈이면 즉각 조치했을 거요. 이제 이 발언을 박용진 의원이 했거든요. 아니, 여기다가 한동훈을 갖다 지금 비교를 해? 야, 요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서 우리가 그 마포올 같은 경우 빅매치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제 생각 민주당 내 공천 싸움의 빅매치는 아마 이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사실 이 대표적인 야당의 빅마우스예요. 그렇죠. 상당히 인기가 있는 셀럽이고 또 한편으로 두 사람 다 상당히 강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 인물 경쟁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싸움은 일종의 민주당 내의 노선 싸움,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감정의 골이 불러일으킨 싸움이라는 것이죠. 정치적 감정의 골. 그렇죠. 지난 대선 경선 그리고 지난 또 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사실 강하게 붙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난 대선 때 이낙연과 이재명의 싸움이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대선 경선 때 가장 지금 대립각이 그렇죠. 섰던 박용진 그 당시 경선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사이의 대립이었고 그다음 또 선거 이후에 벌였던 전당대회에서도 또 그 구도가 똑같이 벌어졌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박용진 의원은 정말 좀 이렇게 우리 당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공격수 노릇을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만 총만 좀 우리한테 안 돌렸으면 좀 우리가 포용하고 갈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용진 의원을 쉽게 내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상당히 탄탄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총선 때 득표율이 아마 가장 많았던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내세워서 박용진 의원을 쳐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연고도 없는데 가서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친명계 입장에서는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박용진 의원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진짜 이재명 대표 측의 비겁하고 저열한 싸움이다. 내 이때 절대 물러설 수 없지. 그래서 빅매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짧게요.
지금 그 역할, 그러니까 지금 지난 대선 때 이재명에 공격을 했던 게 박용진 의원이고 그래서 미운털이 바뀌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 더 대선 때로 가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 공격했던 게 이재명 후보였어요. 그래서 친문들한테 미운털 바꿨던 게 이재명 대표예요. 그 정치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사실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지지난 대선 이후에 상당히 정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봤지만 또 본인이 나름대로 또 상당히 정치적 개인기나 또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그걸 극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하. 자, 그러면은 박용진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강성 지지층들 박용진 의원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의원에 대해서도 아니 지난번에 탈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나가요? 그렇다고 뭐 공천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민주당의 길이 안 보여. 원칙,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저 보인다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야? 그렇지. 뭐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윤영찬 지역구에 현근택이 도전장을 냈잖아요. 진명, 최측근. 근데 현근택이 송비위로 아웃이 됐어요. 현근택 아웃됐다고 그렇다고 윤영찬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특히 이제 친명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윤영찬 의원도 불출마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 지역구가 이제 그 성남 중원인데요. 사실 이제 그 현근택 위원장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 지역구가 이제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데 사실 원칙과 상식 그 현역 4인방 중에서 원래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친이낙연계 의원인데 막판에 사실 뜻을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역으로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공천을 노리는 게 아니냐 막 그런 해석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그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 이제 지금 불출마 방침이 확정이 되니까는 이거는 윤영찬 의원이 해당 행위한 거다. 날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 썩은 수박을 단체로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어떤 경로당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너 여기 왜 왔어? 뭐 뒤통수를 뭐 칼을 꽂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극한 반발이 일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윤영찬은 절대 안 돼. 야, 요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윤영찬 개인의 윤영찬이기도 하지만 친문 문재인 정부 때 그 있었죠. 조금 전에 저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세력과 이재명 세력이 상당히 부딪혔죠. 그런데 그때 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참모 출신이 19명이 지금 국회에 들어갔었어요. 그 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윤영찬 그때 홍보수석을 했죠. 그렇죠. 그런 세력인데 19명을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이재명 당을 만들겠다는 그 생각이 굳건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비명계가 한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원칙과 상식 계속 쓴소리를 하던 그 사람들이 일단 탈당을 했죠. 그다음에 하나는 박용진 그 의원처럼 그 민노당에서 왔어요. 비명계 그쪽 세력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세력이 친문계거든요. 친문계. 19명의 친문. 뭐 고민정, 뭐 김의겸 과거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도 일단은 분리를 해서 완전히 이재명 당을 만들기 위한 흐름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친문도 공천받을 가능성이 쉽지는 않을 거다? 상당히 그 공천에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만드는 이재명 당을 만드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2차 구속영장 그 체포동의안 그때 본인이 부결을 시켜달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돼버렸잖아요. 2차 때. 그래서 그때 이 상태로 또 당을 이끄는 것보다는 좀 무리를 했으라도 이재명 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걸 상당히 절실하게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은 이 공천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논란이 있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확고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미 민주당을
떠난 사람의 얘기입니다. 의원직을 상실을 했죠. 어떤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 얘기입니다. 1심에 있고 2심이 있었는데 2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던 건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이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면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건데요. 최 전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수감돼 있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쓴 겁니다. 기자가 저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이었는데요. 사실 실제 편지와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동재 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네, 검찰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2021년 최강욱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재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글이 SNS 글이 허위 사실이 맞지만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허위 사실은 맞지만 비방 목적 없다. 1심 무죄. 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검언유착 공세거든요. 사실 이게 검언유착이다라고 공세를 했던 겁니다. 선거 때 뭐 그 비슷한 시기에 최강욱 2심서 명예훼손 유죄, 법원 1심 뒤집고 벌금 1,000만 원. 자, 채널A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자가 이러면 돼 그래가지고 이 기자는 결국 채널A 떠났어요. 직장도 잃었어요. 이제 와서 다시 명예훼손 해가는 겁니다. 1심에서 무죄 냈다가 2심에서 유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1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죄로 된 이유가 이게 기소가 된 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했다. 그런 것이었는데 1심도 허위사실이라는 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최 전 의원이 글을 올릴 당시에 이런 글이 편지에 녹취록이 있지도 않았고 그렇죠. 아는 내용을 마치 이 전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올렸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다만 이게 이제 조금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필요한데 아무래도 조금 뭐 공익적인 사안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 건데 2심은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예. 그러니까 공익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당시에 이제 그 최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었고 특히나 본인의 SNS가 가진 파급력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죄질이 좋지 않다. 죄질이 좋지 않다. 이게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최 전 의원이 저렇게 이제 SNS에 올리니까 바로 이게 사실인 것처럼 이 전 기자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확산이 됐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서 비방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예. 자, 이동재 전 기자 물론 대법원 판결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본인으로서는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건 구속돼야 될 사건입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되고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언론사 역시도 누명을 쓰고 온 국민이 선동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속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식의 판결이 확정이 되니까 마치 세상에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면서 본인은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글쎄요, 뭐 뒤집어진 세상에서 뭐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대로 이제 되돌려 받을 것이고 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법원의 심판은 받았죠.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금 최강욱 의원은 그 2심에서 다시 유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의 심판은 한쪽은 완전히 끝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심판보다 우선 당장 법원이 뭐 심판을 하는 데서는 결론이 거의 나는 상태고,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저런 발언을 왜 했느냐, 그러면 저 가짜 SNS를 왜 올렸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제 한동훈 당시 그 눈에 가시 같은 한동훈 검사장을 잡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MBC가 처음에 저 보도를 한 것이 총선 2주 전이에요. 총선 2주 전이고 최강욱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이 총선 열흘 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분히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짜 SNS 글을 올렸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뭐 뻔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일단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은 누가 봐도 다 명백히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때 공인이었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그러니까 일종의 반성, 사과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아파트의 긴급 구조 장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라는 곳에서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119 신고도 했지만 그 사이에 오는 사이에라도 그 심장을 충격을 줘서 다시 이제 그 어떤 그 급한 위급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는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아파트에 비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서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이것만 제대로 돼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인지 뭐 어떤 아파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생명의 위급한 상황을 평소에 점검도 안 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정은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아파트 1층 로비를 가로지릅니다. 남편을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러 온 겁니다. 관리 직원과 함께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갑니다. 집에 도착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켰지만 배터리가 없다는 기계음만 나오고 작동을 안 합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와서.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까지 됐는데 정말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자동 심장 충격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점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별다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점검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는 기기 자체 결함이라고 주장합니다. 표지판의 결함인 거예요. 제조사에서 그렇게 해요. 자기네가 그런 결함이 있었다.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점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 넘게 남았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이동수단 알려진 것처럼 열차죠. 그런데 얼마 전에 수백 명이나 되는 이 주민들을 태우고 가던 열차가 북한의 열차가 갑자기 탈선을 해서 전복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갑자기 열차 사고 여러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지난달 26일이고요. 북한 평양에서 한경남도 단천으로 이제 떠나는 열차였는데 이 열차가 전복되면서 무려 4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제 현지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12월 26일 평양에서 금고릉행 열차가 전복됐고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건데 이 단천역을 지나려면은 이제 해발 700m 이른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폭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도가 노후화됐고 또 전력난으로 이것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경사로로 뒤로 밀리면서 열차가 전복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소식의 내용입니다. 7개 차량 열경이 저렇게 뒤집어지면서
인명피해가 400명이요? 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신 처리 전담반까지 따로 구성을 할 정도로 인명피해가 컸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게 한 9개에서 11개 차량 그리고 한 차량당 40좌석, 한 60개의 좌석까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일반 시민들, 일반 북한 주민들 피해가 컸던 게 앞에 있는 한두 개 차량에는 상급 차량이라고 해서 고위 간부들이 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량은 탈선하지 않는데 나머지 차량에서 큰 인명피해가 난 겁니다. 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나 젊은 강부들, 이런 일반인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으로 호송이 돼도 워낙에 의료 체계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열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력난도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전력난, 얼마 전에 위성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한반도의 야경을 위성으로 찍었는데 저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은 환하네요, 그냥. 그런데 이 남한은 강원도 일부 태백산맥 있는 데 빼놓고는 서울, 부산 이쪽은 상당히 환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평양 저 위에 노란 점 하나, 그것도 아이고 가려지네. 저 정도 빼놓고는 온통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철도는 노후화됐잖아요. 얼마나 노후화됐느냐. 이 철도 지금 달리는 속도가 지금 보세요. 좀 속 터지지 않으십니까? 철도인데. 저게요.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달리는 속도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철도는요, 총 화물량의 90% 정도를 책임지고 있고 여객의 60% 담당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시속 20km대로 운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속도는 황영조 선수나 이봉주 선수 같은 마라톤 선수들의 평균 시속과 거의 동일한 수치인데요. 그래서 이를테면 평양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최소 열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흘이요? 예, 북한에서는 또 이 이동의 자유가 상당히 제약이 되기 때문에 여행 허가증을 얻어야 되는데 허가증을 얻더라도 집에까지 가는 것은 고향까지 가는 건 하세월이라 이를테면 부모님이 위독하시다, 별세하셨다라고 했는데 장례식이 끝난 뒤에 도달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북한 철도의 거의 100%, 97% 정도가 단선 철도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편에서 기차가 오게 되면 기다렸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이 하나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력이 끊겼다라고 하면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낙후된 교통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김정은 위원장 평소 열차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삼을 만큼 애용하고 있습니다. 열차 강행군을 이어가시던 그나날 자신에게는 늘 두 가지 그리움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공산주의 이상향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이라고. 잠이 정말 그립다 하신 우리 원수님. 네. 우리 원수님이 타는 기차는 주민들이 타는 기차랑 다르답니다. 초호화 열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 간의 법적 공방인데요. 이제 재산 문제 나오면서 그 여자한테는 돈을 그렇게 주고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이 지금 동거인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1,000억 원을 썼다, 1,000억 원을 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거인한테 1,000억 원 줬다 이러니까 최태원 회장 무슨 악의적 허위 주장입니다. 줬다고 해도 저게 6억인가요? 한 6억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네요. 네, 장외전이 뜨거운 건데요. 이제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재차 반박문이 또 최태원 회장 측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동거인과 그 혼외자에게 1,000억 썼다는 주장 완전히 거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동거인에게는 한 6억 정도로 우리가 산정해봤더니 흘러간 건 맞다. 1,000억은 말도 되지 않는다. 1,000억이라고 산정한 그 근거라고 제시한 부분을 봤더니 이거는 소유한 부동산 그리고 미술품 구입한 내역,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 등 사실상 동거인에게 흘러가지 않은 다른 돈들을 합산해가지고 1,000억이 흘러갔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최태원 회장의 또 반박 내용입니다. 예. 자, 최태원 회장 과거 동거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제가 조선어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하지만 노소영 관장, 최 회장이 동거인한테 1,000억을 증여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1,000억 대 6억. 이게 워낙 재벌들의 얘기니까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두 자리만 한번 줄여보자고요. 자, 남편이요, 이혼하자고 하는데 너 그 여자한테,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이나 갖다 줬잖아. 2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슨 소리야, 600밖에 안 줬어. 대충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1,000억과 6억입니다. 자, 게다가 자녀들한테 그 재산을 증여하는데 300억밖에 모르겠어요. 아무튼 300억밖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최 회장 측도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미 2018년 11월 경에 이제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으로 100억씩 3명에게 증여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2018년만 하더라도 이미 300억을 증여를 했는데 300만 억밖에 안 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혼인 기간이 20년이고 별거 기간이 14년인데 그가 이제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이 이제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 이체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노 관장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300억 이상 이외에도 이제 생활비나 각종의 어떤 자금으로 지원을 해왔다 이런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궁금한 게 저 여성한테 동거인한테 저렇게 많은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이게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나요?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 그쪽에 많은 금전적인 어떤 이익이 있었다고 한다면 위자료 액수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하. 또 두 번째로는 재산 분할, 이혼 사건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어떻게 보면 혼인,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제3자한테 넘어갔다면 재산을 감소시킨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실제 1,000억인데 1,000억을 뭐 주식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 그럼 기여도가 깎이죠. 어허. 그런 취지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1,000억은 전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부터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공동 재산 중에 지금 1,000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들이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면 참 철없는 청소년들 종종 전해드리는데 이걸 놀이라고 주차장에서요. 아파트 주차장인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러고 있었어요. 저러고. 자, 한 10대 청소년들이 무리로 가면서 뛰어가요. 근데 뭘 뿌려대네요. 아니, 저기 뭘 뿌리고 가는 겁니까? 이게 소화기를 뿌려대는 모습입니다. 소화기요? 소화기 분말이에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소화기 분말을 뿌려왔던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인데요. 쟤네들 중학생이에요? 예, 중학생이고 일당 4명이 잡혔는데 이 장면은 지난 13일 새벽 2시 30분쯤에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5대의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 받고 있습니다. 야, 이게 아니 그냥 한 몇 대가 아니라 뭐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저렇게 뿌려댄 것 같은데 게다가 저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이들은 이제 친구 사이인데요. 최근 한 달 사이만 3번째라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은 밤늦은 시간 11시에 친구들 6명이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무려 12대의 소화기 분말을 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또 지난 6일 오전 0시 0일 넘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만 가는 겁니다. 아, 새벽에. 네, A군 등 2명이 또 인근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는 것인데요. 또 차량 4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아니, 저 소화기는 불났을 때 긴급 저 소화기 저러다 불나면 뭘로 끄려고요? 게다가
아니 저 얘네들 저게 뭐 우리가 뭐 큰 잘못한 거 아니야 재밌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가볍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나머지 3명들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말리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형사 처벌이 문제입니다. 잡고 봤더니 다 중학교 2학년생들이었는데 만 14세 미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은 할 수가 없고 흔히 말하는 뭐 소년원 보낸다 이런 처분, 그러니까 소년원 송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그런 상황이고 이 형사 입건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빵 얘기입니다. 경주에 놀러 가시면 그 유명한 뭐 빵들 있잖아요. 뭐 경주빵 해가지고 막 안에 팥 들어가 있고, 근데 모양도 특이해요. 어떤 건 막 10원짜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해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 얼마나 특이한 게 있었느냐? 자, 야, 빵을 이렇게까지 만드네. 재밌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야, 대게네요. 대게빵이고요. 사실은 관광지마다 이색빵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징어네. 네,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원빵도 있고요. 커피콩빵도 많은 곳에서 이제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대게빵은 대게가루나 분말을 넣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한우빵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우빵에는 실제 소고기가 들어있다라고도 해서. 저 한우인데 저 안에 소고기가 들어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각자의 어떤 개성대로 만드는 빵이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야, 저 게빵 안에는 그러면 게살이 들어있나? 뭐 아니 붕어빵 안에는 붕어 없는데 어찌됐든 뭐 여기까지는 재밌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야, 이게 좀 가다 보니까 좀 이런 것도 있었대요.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부처님 얼굴을 본딴 빵이 나온 거예요. 부처님 네, 빵. 부처님 빵인 건데요. 이 빵은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 제24호 석굴암의 본尊불성을 모티브로 삼아 제작한 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손상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아무리 빵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빵이어도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SNS에 저렇게 돌렸네. 또 하나는 이거 일본 제품을 그대로 카피한 거다, 베낀 거다 이런 아하. 논란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층에선 입소문을 타면서요. 최근 온라인 배송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그래서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예. 아니 뭐 빵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뭐 이거 빵인지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논란이 된 게 뭐냐? 부처님 빵이잖아요. 근데 뭘로 포장한 줄 아십니까? 뭘로 포장했습니까? 이 포장지에 있는 어떤 문구가 인터넷상에서 불교 모욕이다 이렇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저기 뭐라고 포장지에 했는데? 보시면요, 영어로 ATCRS 19, 26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거 교회 다니신 부분은 알 거예요. 네, 아시네요. 이게 기독교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9장 26절에 해당하는 구절의 이제 약자로 이제 해석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예. 이 내용의 근본적인 내용은 우상 숭배를 금하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부처빵에 이런 어떤 신약 성경 내용이 나오는 것도 좀 의아한데 하필이면 우상 성경을 하지 마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불교 모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제기된 것이고요. 이 논란을 듣고 이 업체 측에서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무교이고 부처빵은 빵일 뿐 신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구절을 넣은 것이지 숨겨진 비밀이나 이런 모욕적인 의도를 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한 것인데요. 현재 해당 SNS는 비공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SNS 상에서는 특별한 믿음도 없이 논란을 무릅쓰고 특정 성경 구절을 찾아서 봉투에 이렇게 표기한 노력이 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분들은 저 부처님 빵이라고 안 먹을 테고 불교 믿는 분들은 포장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또 안 먹을 거고. 글쎄요.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해당 업체 측 SNS는 비공개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